이번 사연은 시아버지 재산을 꿀꺽한 새 시어머니가 쫄딱 망해서 찾아와 청소를 하며 불쌍한 척을 한다는 사연인데요.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은 이렇게 응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편과 협의하에 딩크족으로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저희가 딩크로 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댁의 영향이 가장 컸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연애 3년, 결혼한 지는 15년이란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남매 중 장남으로 아래로는 나이 터울이 꽤 나는 여동생을 두고 있어요. 저한테는 시누이인 거죠. 연애를 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초등학생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와 아버지와 함께 살림을 꾸리셨고 여동생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도 충격이지만 새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기게 된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나마 여동생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말에 마음을 많이 다잡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남편의 기대감이 무색하게 시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다 큰 아들의 투정을 받아줄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 남편은 거의 혼자서 스스로 자라왔던 거죠. 그 와중에 태어난 시누이의 육아 역시 초등학생이었던 남편이 모두 도맡아 했다고 해요. 출산 후 극도로 예민해졌던 시어머니 눈치를 살펴가면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는 학원 하나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애만 봐야 하는 신세였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이 마냥 좋아서 다소 억울하고 섭섭한 면은 있지만 참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점점 클수록 남편과의 차별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외식을 할 때도 남편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핑계로 데리고 나가지 않거나 새 옷이 필요할 때도 시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오빠인 네가 참으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교복을 샀으니 그때의 차별이 결코 적지 않았단 걸 다들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내내 남편은 야자가 끝난 후에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필요한 책을 사거나 개인적인 용돈을 벌면서 생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동안 시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요. 남편은 동생이 있는 집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답니다. 집안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다 컸으니 징징거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하는데요. 물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나 가정사를 털어놓다 보니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극한의 자립심을 가지고 살아온 남편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 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고3 때에는 치질까지 걸렸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나 싶은데 장장 3개월간을 참았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아버지에게 말씀드렸고 다행히 병원 치료는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 때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저희 둘 다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지금도 명문대에 속하는 대학을 나왔거든요. 항상 구김살 없이 밝고 쾌활한 선배였던 남편은 어디서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친구들, 졸업생 선배들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대학 때는 그냥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그러다 막바지 졸업 준비를 하며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고 좋은 감정이 싹 터 연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열렬히 구애했는데 남편은 연애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며 몇 번이고 저를 거절했어요. 자꾸만 제가 대시하니 미안했던 건지 그때 자라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도 받고 조금만 내고 다니면 되어서 집안에서 해결해주고 있지만 생활비나 다른 용돈도 한 푼 받지 못한 채로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연애를 하면 잘해주지 못할 게 뻔하고 상처만 줄 것 같다며 자기도 저를 좋아하지만 연애까지는 무리일 것 같다 합니다. 그때는 그런 남편이 금방 이뤄도 무너질 것 같아서 제가 지켜주고 싶단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우리 한번 만나보자 마지막 구애를 했고 그렇게 저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크는 내내 시누이를 봐줄 수 있는 애 역할 아니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서울대도 아닌데 유난 떤다 하셨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양가를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을 땐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아주 열심히 호구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신가 보다.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지 하고 고분고분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약간 푼수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만큼은 뭐랄까 잡아먹힐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께서 같은 계열 학과를 나온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달까요? 시누이는 생각보다 얌전했어요. 제게 모난 소리를 한 것도 없었고 저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만 관심이 있더군요. 그때 나이 20살이라 인사를 모두 다 드리고 집에 가려는 절 붙잡고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냐 한 게 다였어요. 저는 오빠 언니만 있어서 그런 시누이가 밉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시콜콜하게 자신의 가족들을 욕하는 건 아니라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한 게 있었나 봅니다. 그냥 평범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을 제가 사랑으로 보듬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시누이의 이상한 행동은 상견례 때부터 시작되더군요. 한창 꾸밀 나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상견례 장소에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짧은 치마와 높은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온 건지 발음도 묘하게 꼬이고 엉성한 화장이 다 번져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헉했지만 시댁은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남편만 눈을 질끈 감고 화를 참는 듯 했는데 저희 가족들에게는 제가 미리 귀띔을 해놓은 상태라 크게 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상견례를 하며 결혼 날짜를 정하려는데 그해 가을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 결혼에 신경 쓸 여력이 안 된다면서요. 이제 갓 20살인데 무슨 시험을 준비하나 했더니 재수를 하려 한답니다. 저는 하고 다니는 걸로 봐서는 대학에 입학해서 신나게 놀러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시댁이 그렇다니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겼죠. 결혼은 해를 넘겨 내년 봄으로 잡고 그때까지 신혼집을 먼저 구해서 살게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예단 예물은 생략하기로 했고 집만 알아서 구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도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대출을 끼면 다소 빡빡하긴 하지만 아파트 하나 정도는 구할 수 있겠더군요. 상견례 자리 자체는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시댁은 크게 관심이 없었고 저희 집은 그런 지방과 결혼하는 저를 걱정하셨지만 유난스러운 시댁보다는 나을 거다 하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어느 날 저희 친정에서 저희 부부를 부르더군요. 아버지께서는 그간 언니 오빠가 결혼할 때도 집은 꼭 사주셨다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그러고 싶다며 제 통장으로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던 돈을 건네주셨어요. 단 더 이상의 지원은 없을 거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생각보다 더 좋은 집을 구했습니다. 당시 제 회사는 구했던 신혼집과 꽤 거리가 있었고 결혼식을 기점으로 타지점 발령을 내놓은 상태였어요. 최소 몇 개월간은 신혼집보다는 자취방에서 출퇴근하는 게 낫겠더군요. 남편도 그건 마찬가지라 둘 다 휴무일인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가 지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금요일 밤에 신혼집으로 먼저 내려갔더니 집안이 정말 초토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병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먹다 남은 음식들도 거실 바닥부터 주방까지 고스란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다며 울었고 그 길로 남편이 곧바로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니 신우가 그 주 평일 동안 신혼집에 와서 지냈다 하네요. 비밀번호가 저희 결혼 예정일이었는데 이것저것 눌러보고 들어왔다 합니다. 시댁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이러냐, 최소한 치우고 가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따지는데 돌아오는 말이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것 하나 못 봐주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나 당당한 시어머니 말에 대꾸할 만한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얼굴만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다시 음식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급히 전화를 끊고 이게 다 무엇이냐 물었는데 신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엄마가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하던데요?
하고는 소파에 벌렁 눕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나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된 소리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신우 행동에 황당했지만 뭐라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묵묵히 TV를 보고 포장해온 음식을 먹고 있는 신우를 두고 집을 치울 뿐이었죠. 저희가 돌아오니 신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저희가 자야 하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럼 태워다 달랍니다. 시댁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2시간은 가까이 걸리는데 차로 가면 1시간 정도이니 태워다 줘야 한다네요. 그럼 자고 내일 아침에 가라 하니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생전 처음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는데 손님 방도 아닌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방에서 이러는 건 아니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안방 침대가 훨씬 좋다고 자기는 손님 방에 있는 침대에선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가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는데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기가 막힌다는 말 뭔지 아시죠?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왜 참아줬나 싶은데 저도 20대였고 처음 당해보는 일인데다가 그 상대가 시누이이니 함부로 대처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시누이라면 무작정 감싸고 도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간간히 신우는 저희 신혼집에서 저희가 없는 동안 머무르거나 저희가 와도 뻔뻔하게 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먹은 것을 전혀 치우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빨래까지 한가득 쌓아두어서 주말마다 집안일과의 전쟁을 벌였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는 동안 신우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눌러 앉았던 것도 재수학원이 가깝다는 핑계 때문이었는데 딱히 학업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더군요.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장도 점점 진해지고 제 옷을 훔쳐 입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려서 그렇겠거니 어른의 옷이 탐나는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씩 사라지더군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분실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엄청난 금액의 고지서가 날아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단박에 시누이를 의심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수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잃어버린 카드를 누군가 부정 사용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고 잡히면 단단히 처벌을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범인을 잡고 보니 시누이인 겁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카드를 사용한 게 아무래도 가족 같으니 원만히 잘 합의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화를 많이 내면서 신고를 했고 형사님들도 이건 중범죄니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범인이 시누이라니 얼굴이 화끈해지더라고요. 그날 전화를 받자마자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정황상 그동안 제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것도 시누이 같고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도 사실 시누이였다고요. 시아버지는 말씀을 듣자마자 크게 화를 내고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니란 듯이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애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용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키운다. 손 윗사람이 될 것인데 예민하게 군다. 평소 용돈을 챙겨주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없는 상태라 제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강경하게 말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대뜸 이제 너네 집 못 가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차피 처벌을 받더라도 손해복구와 벌금 정도가 나올 것이라며 굳이 심각한 형사처분까지는 가지는 말자고 합의했습니다. 시누이가 빨간 줄이 그이면 결국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건 저희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하는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둘 다 회사도 가까워졌고 아무래도 서로 의지할 곳이 있다 보니 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아버지께서는 암에 걸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저희 신혼집 옆에 큰 병원이 있어 그리로 입원을 할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셨고 최악의 상황까지 함께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경영은 남편이 맡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적응이 어려워 저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간병은 누가 했냐고요? 시어머니 시누이가 집에서 놀고 있었지만 간병인을 썼습니다. 몸도 성치 않은 양반, 조리도 도와주고 거동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말이죠. 재수에 실패한 시누이 역시 아버지 회사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드문드문 나오는 수준이고 그냥 못난 딸 자식 자리 하나 마련해 두신 거라 생각하고 크게 개의치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아프신 시아버지 뜻에 따라서 남편과 저 둘이서 열심히 회사를 안정시켜 나가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그러던 와중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에 찾아와 준 아이를 저희 부부 모두 굉장히 아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무엇이든 해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입에 말린 말이셨을지 혹은 진심일진 아무도 모르지만 남편도 자기에게는 못해줬던 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아끼시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았거든요.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너무 안정만 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서 자주 회사 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해줘서 제가 필요한 중요 업무들만 잠시 보고 집으로 돌아와 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장부를 보니 조금 이상하단 겁니다. 한 달에 이상하게 잡혀있는 지출만 하더라도 좋기 1, 2천만 원은 되었어요. 나름 격리라고 있는 시누이에게 물어보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시누이 추가 보너스와 시어머니 용돈 명목으로 잡아놓은 돈이라 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는 알고 계시냐 당장 말하겠다 했지만 시누이는 비웃으면서 아빠가 봐주고 있었던 거 모르겠냐고. 이런 일로 아버지 아프실 때 집안에 분란 일으키고도 두 사람이 괜찮을 것 같냐 합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얘기 나온 거 공식적으로 자기도 팀장 등 직함이 있는 자리로 승진을 해야겠다 당당히 요구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다른 것보다 시아버지 병세가 깊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철없는 시누이라지만 이런 일을 독단적으로 벌이진 않았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죠. 이미 시아버지께서도 알고 있었을 거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지 장부 자체를 모두 가져가려 오밤중에 회사에 몰래 들어왔나 봅니다. 저희는 보안 시스템이 울리니 얼른 집에서 쉬다가 회사로 뛰어갔는데 시누이가 서류들을 훔쳐서 나가려 하는 걸 마주쳤어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를 세게 밀치고 달아나려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시누이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시누이가 바닥에 누워 발을 구르고 공중으로 차는 것에 맞고 말았습니다. 네, 저희가 딩크로 살게 된 이유가 이날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소중한 첫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신우는 뻔뻔하게 반성조차 하지 않더군요. 그러게 누가 자기를 잡으라 했냐며 자기가 관리하는 서류 좀 가져가려 한 건데 생사람 잡다가 이렇게 된 거라 병원까지 찾아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가더라고요. 아이를 잃은 슬픔에 그때는 시누이에 대한 화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시아버님과 밀려있는 회사 일이 저희를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암이 4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열심히 재산을 빼돌리고 유산 분배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더군요. 그동안 제대로 방문하지도 않았던 병원을 열심히 드나들고 의식도 흐리신 아버님 곁을 지켰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깊은 슬픔에 잠겼고 제가 나서 장례식이며 관련 절차들을 준비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누이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습니다. 들어온 부조금을 조금씩 챙겨가지를 않나 장례식장에 친구들을 불러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다 같이 가족실에서 잠이 들질 않나 사돈댁 장례식에 참여한 저희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 시아버지 회사 거래처 등에도 나쁘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아버지 잃은 슬픔에 정신을 못 차린다며 두둔하기 바빴습니다.
그 외 짜잘한 일 처리나 비용 지불은 모두 저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서도 부조는 얼마 하지도 않고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게 대부분이니 당신이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싫든 좋든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큰 듯 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로 변해버린 아버지까지 떠나보냈으니 이제 남은 건 저 하나뿐이라며 소리 없이 숨죽여 울기도 하더군요. 저희는 그 후로 열심히 회사를 꾸려나가며 지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차근차근 시아버지 일을 봐주시던 변호사분을 통해서 유산분배가 시작되었어요. 생전 지내시던 집은 시어머니 앞으로, 회사 경영은 저희 몫으로, 시누이 앞으로는 사망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사망보험금도 저희가 돈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게 맞으나 시어머니께서 박박 우겨 시누이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누이에게 간 것이었죠. 저희도 보험금을 바라고 납입하던 건 아니라서 알겠다며 순순히 수긍했습니다. 시누이도 앞으로는 그 돈으로 제 먹고 살 길 찾길 바란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저희야 유산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돈돈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앞으로 대부분의 현금과 부동산이 다 가게 되었으니 더는 저희에게 기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누이가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전문 격리를 붙여 회사를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해고 처리로 마무리를 한 상태였어요. 당연히 시누이 앞으로 가는 월급은 물론 보너스와 시어머니 생활비 쪽으로 들어가는 돈도 끊겼겠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저희에게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렸죠. 그 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건 횡령이고 시누이도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 해고 처리했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저희가 계속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더군요. 진짜. 그래서 저희도 월급 받으면서 일한다. 생활비를 챙겨드릴 만큼의 여력은 되지 않는다. 집과 사망보험금 모두 어머니와 시누이 앞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하니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당장 시누이 뭐하고 다니는지는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저희와 연락이 될 턱이 있나요? SNS를 보니 열심히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따로 연락을 하신 적은 없었고요. 당장 모아두신 돈도 한 푼 없으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희 부부 집으로 찾아오시더군요. 자꾸만 반찬을 해왔다, 보고 싶어서 왔다 하는 핑계로 저희에게 기대려 하셨습니다. 속셈이야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받아보려는 심산이라는 걸 알았죠. 사망보험금도 시누이가 다 들고 간 데에다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자존심 다 굽히고 저희에게 기대려 하셨던 것이었겠죠. 저희도 순순히 어머니를 받아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생활비조차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너무나 담담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유산 분배에만 혈안이 되어 조금이라도 제 몫을 챙기려 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힘들어 했었지만 오히려 마음을 조금 다잡는 계기로 삼더군요. 이전에는 무르고 또 시어머니 말이라면 쩔쩔맸다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엔 거의 남보다 못한 사이로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잃은 데에다가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시니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사정이 눈에 들어올 턱이 있나요? 생활비는 고사하고 부모에게 흔히 드린다는 용돈조차 일절 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매정하게 나오니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저를 잡고 하소연하더군요. 당장 이번 달 공과금 낼 돈도 없고 식사할 돈조차도 없는 상태라고요? 저도 그쯤 되니 울분이 찼습니다. 저희 애기 떠나보낼 땐 병원에도 한번 와보지 않고 애는 언제든 생기는 건데 뭘 그리 유난이냐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 분이 저에게 와서 설설 기시네요 하고 시어머니를 비꼬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잠깐 발끈하시는 듯 하더니 그동안 미안했다.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냐. 너도 어미가 될 뻔했으니 시누이 아꼈던 내 마음도 이해해 줄 수 없겠니? 하며 눈물을 보이는데
분명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엉겨붙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제가 자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키우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왜 친자식도 아닌 남편의 아들 내외일 뿐인 저희에게 와서 이러시냐.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라 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눈치를 주려는 건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건지 자꾸만 회사에 나와서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돌아다니시더군요. 회사 사람들 보기도 좋지 않고 남편도 힘들어하는 데에다 저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결국은 경찰을 불러 끌어냈습니다. 저를 쫓아다니고 연락을 해서 심지어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걸었어요. 그 후로는 회사나 집에 찾아오지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하는 중이에요. 그동안 시누이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과 3달쯤 여행도 즐기고 돈을 펑펑 쓰다가 해외 도박장에서 돈을 다 날렸나 보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에게 붙어 먹어야겠다 싶어 돌아온 모양인데 상황이 전혀 달라지니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걸 당황스러워한다는 게 시누는 참 모자란 사람인 거 아닐까요? 듣기론 시어머니도 시누이를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기대고 먹고 살 궁리를 해보니 시누이까지 함께 가기는 어렵다 판단한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시누이가 있든 없든 남편을 30년 가까이 차별하고 핍박해온 시어머니를 용서하거나 책임질 생각도 없습니다. 남편 역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시어머니는 그림자도 보기 싫다는 입장이고 저도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 두 사람은 평생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맡긴 회사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떼먹던 돈도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직원분들에게 줄 상여금도 늘고 대우도 좋아져 자연스럽게 회사 규모가 커지더군요. 지금도 시누이는 가끔 집으로 찾아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나를 버리냐, 니네가 자식이냐, 어떻게 엄마 노후도 하나 책임지지 않냐 라고 고성방가를 지르며 저를 때리려는 신용을 하다가 오히려 남편에게 따귀를 맞고 쫓겨났습니다. 시누이는 고소한다는데 남편은 신고해라. 나도 그동안에 네가 횡령한 거 고소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 보니 무서운 게 있기는 한가 보네요. 저희는 50대가 되기 전 파이어족으로 모든 돈을 벌어두고 남은 생은 여행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있었던 또 저에게까지 옮겨붙은 불행의 씨앗들을 멀리 던져버리려고요. 시누이만 감싸고 돌며 남편에게 아픈 어린 시절 차별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시어머니, 더 기고만장해져 저희 아이까지 앗아가 버린 시누, 절대 남은 인생은 행복하지 않기를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제 나쁜 업보를 쌓는 일인 걸 알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시어머니는 낯짝도 참 두꺼운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둬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시모와 시누를 냉정하게 자른 것은 너무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